네,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부에서 뭐 워낙 그 큰 이슈라서 윤석열 많이 대통령 다루셨죠. G7 정상회의 했는데 네. 오늘 우리 김 의원과 함께 또 김종대 레이더 하니까 네. 좀 남겨놨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거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네. 첫 번째 제가 아까 패널들께 여쭤봤던 첫 질문이 도대체 뭐가 성과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렇게 네. 물어봤더니 다들 답을 잘 못하시던데 우리 김 의원께서는 뭐가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오늘 조선일보는 한미일 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축이 됐다. 아하. 뭐 해서 이 언론이 날리고 제가 유심히 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언론의 대표적인 오독 사례입니다. 예. 이건 사실 발견하기가 힘든데 60개 항으로 된 G7 공동 성명을 자세히 봐야 돼요. 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언론이 겉핥기로 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제가 발견한 대목은 이거예요. 예, 그 중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중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예, 예, 이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이제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3월에 얘기해가지고 크게 그 화제가 됐고, 미국이 지난달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설에서 라이덴이 얘기한 대로 디리스킹이다. 그 다음에 디버스파잉, 그러니까 다변화다. 그렇지, 절대 디커플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휴전선언한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 예. 휴전선언입니다. 이건 명확히 휴전선언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중국하고는 그만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언론이 안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곧 중국하고 해빙기가 시작된다. 예. 해빙기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이 최근에 왕이 중국의 그 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자, 이 흐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당분간 중국하고 휴전하겠다는 예. 얘기고, 이것은 유럽연합이 중국하고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서는데 미국이 협조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언론이 이번에 그 러시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규탄 연설이 나온 거는 확대 정상회담 섹션 3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그 시작 첫 문장에 뭐냐 그러면 중국은 그냥 스킵하기가 조금 난처했는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한 줄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용산 쪽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국제가 반중연대의 단일 대우를 구축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라 명료성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가서 이런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법의 지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런 단순 논리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다 빠져나갔다. 적어도 러시아는 지금 서방에 무엇을 해볼 정책 수단이 없지만 중국은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렇게 왕따시켜도 돼.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 미중 전략 경쟁을 좌우할 중요한 어떤 그 방향 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중국하고 그 공급망의 인위적 재편으로 인한 고통, 이것을 갖다 감당할 길이 없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왜 이걸 한마디도 안 씁니까? 모르니까 안 쓰죠.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11월에 독일의 숄츠 총리 중국의 기업인 100명 끌고 갔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또 기업인들 데리고 중국 갔다 오고, 중국은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 사줬죠. 다음 달엔 이탈리아 총리가 갑니다. 자, 이건 뭐죠? G7 국가 중에 3개 국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유럽에서는 영국인데, 최근에 영국 외무부 장관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예. 미국을 향해서 영국이 그런 말하는 예. 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심화되는 전략 경쟁에 더 이상 유럽이 맹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거기에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제닛 벌렌 미 재무부 장관이 미중 전략 경쟁은 어리석은 짓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위기 전체가 그 반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미중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다 국내 정치가 문제고 그런데 대외적인 리스크를 증가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단절의 시계, 장벽 있는 세계로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관리 모드로 들어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G7 정상회담에 그런 신호가 여러 군데서 발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이번에 센 규탄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를 제대로 봐야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멋모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탈중국한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 믿고 계속 이제 건드렸잖아요. 네.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다가 이제 둘이 친해져 버리면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너 한번 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한테 아이고 뭐 다 알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제네카 솔리비라는 학자가 얘기한 엘리트 패닉 현상, 국가 엘리트가 갑자기 공동화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인 거예요, 이게.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제가 이 정부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딱 하나를 봤는데 그 KBS 최경영 시사, 예. 최강 시사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국, 일본하고는 단단해졌으니 이젠 그건 됐고 다시 중국, 러시아로 가서 이제는 좀 관계를 도모해야 된다. 뭐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권영세 장관 딱 하나예요. 반면에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성명들 보십시오. 이거는 뭐 아닌 게 아니라 심리적 지혜 2세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자유와 연대에 있어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까지 쫙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도 무언가의 그 한미일 그 삼각동맹에 있어가지고의 화려한 퍼포먼스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예 열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얘기는 다시 워싱턴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그냥 5분 만나가지고 그것도 서서 얘기하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좀 모호한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언론적인 발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나서서 양안 관계에 관해서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성상우님 이런 글 주셨어요. 어린아이도 전략적 모호성을 띱니다. 아빠 엄마가 함께 있을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네. 그거 아닙니까? 멋있어요. 네, 바로 그런데 이 모호성의 전략이라 그럽니다만 저는 신중함의 전략이자 유연성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사실 모호성이라는 게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 또는 전략적 신중함이라고 말하는 게 어떠냐. 그 조셉 나이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대담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지만 그분이 외교의 3가지 덕목 중에 얘기한 2가지가 신중함과 절제력이에요. 그게 있어야 맨 첫 번째 조건 도덕적인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도덕이라도 신중하지 않고 절제력이 없으면 도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외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폭주해온 외교에서 어떤 신중함과 절제력을 얘기하는 게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인데 엔진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에 이 공동 성명을 정독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이건 뭐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폭주하는 이런 어떤 언론 보도를 오늘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된다. 예. 우리 지식인이나 언론인들이 이건 너무 좀 안이한 지성들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한편으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진작에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섣불리 그랬는지 외교를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교를 어떤 이데올로기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바라봤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중독성 강한 마약은 뭐냐? 외교 마약입니다. G7 한미 정상 국빈 방문 이런 데 취하는 거. 그러나 세계를 냉철하게 보는 맑은 눈이 상실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마약 중독의 폐해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거 하고 해야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 회담은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만난 거는 뭐 이번에 젤렌스키를 완전히 아이돌 스타로 만들기 위한 G7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예. 그 최고 주인공이었죠. 젤렌스키 방문 때문에 G7 정상회담 성명이 하루 일찍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G7 정상 성명이 회의도 안 마쳤는데 나와? 그런데 마지막 날 젤렌스키가 오기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즉흥적이고 급조된 부분인가 하는 게 어떻게 그래. 1년에 한 번 모이는 가자 정상회담의 성명이 회의도 안 끝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다 지금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라서 이렇게 막 일정이 대충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비정상적인 면은 쿼드 회의를 호주에 가서 하기로 해놓고 호주를 못 간다. 내가 국내 사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여기서 하자.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다른 사자 정상회의를 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방문을 취소된 걸 호주 총리를 만나서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5분 만에 끝내는 거. 이런 비정상과 비정상이 차곡차곡 쌓이는 맨 끄트머리에 젤렌스키의 어떤 깜짝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양자회담을 했는데 한국이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후송 차량 같은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내용은 안 밝혀졌지만 자기네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흰 종이를 윤 대통령한테 건네줬다. 여기까지는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아주 성능 좋은 레이더로 다시 한번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지뢰 제거 장비는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장비입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다들 상식입니다만은 군에서 일반 육군 병과 중에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병과가 어디냐? 공병입니다. 통로를 개척해야. 그 다음에 지상군이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뢰 제거하고 강이 있으면 도하 장비. 이런 장비들이 이게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공격용 무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전투공병이라 그래서 이 지뢰 제거를 한다든가 도하 작전을 하는 공병이 제일 많이 죽어요. 특수부대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충계 대공세 그러면서 지금 돈바스 일대에서 실지 회복을 위한 아주 역대급 치열한 전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러시아는 여기서 한치도 물러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뢰 제거 장비를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상작전용이고, 이건 실지 회복에 필요한 제일 먼저 투입돼야 되는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뢰 제거 장비도 인명 살상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 무기냐 방어 무기냐를 따지는 것처럼 무의미한 얘기가 없어요. 그 지뢰 제거 장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는 거고, 다 그래서 이건 공격 무기로 분류돼 있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상 무기라고 하는 포병이 주로 방어 작전이라고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직관적으로 안 맞는 건데, 사실은 무리하게 이렇게 살상 비살상 나누는 것도 좀 웃긴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얼마 전에 와서 우리한테 요청한 거는 지대공 레이더하고 요격 장비.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걸 비살상 무기로 포장해서 마치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면 평화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이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구분법이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지원하게 될 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살상 무기 지원 안 한다 그랬는데 저번에 좀 포탄 50만 발은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로 바로 갔습니까? 아 저 유럽의 미군 해군 기지 독일에 있는 해군 기지로 갔잖아요. 우크라이나로 거기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거는 모르지 추적 않습니까?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거기가 그 일종의 병창 기지, 하나의 후방 기지로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그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의 주요 전략 거점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 나중에 장소가. 탄피 수거하면 어느 나라 건지 다 나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일각의 뉴스가 그 탄피에 그 글자를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해가지고 지웠다는 보도가 JTBC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건데 되게 한글로 곡사포용 예. 이렇게 써 있고 예. 그 밑에 영어하고 로트 넘버가 적혀 있거든요. 포탄에나. 50만 발을 다 지웠답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작업을 했다는 증언을 JTBC가 그 쿼트를 따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50만 발이 한꺼번에 간 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간 것까지 다 합쳐서 예. 50만 발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괜히 러시아하고 어떤 의욕을 증폭시켜가지고 감정적인 그 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 점에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에요. 사실 비살상 무기 평화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재건 지원도 있고 의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할 게 많은데 지금까지 한 2억 5천만 달러 우리가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모양인데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 지원 쪽으로 갈 걸 가지고 이렇게 애둘러 가는 거 아니냐. 요게 제 레이더에 잡혔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이런 글 주신 분도 있어요. 석선리우님이요. 우크라이나의 10조 지원 우리는 숨기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도했다던데 그랬습니까? 10조?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10조 지원은 아직까지는. 예.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아프간도 우회적 지원이 많았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 주신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젤렌스키가 G7 정상회의에서 주인공이 된 것은 미국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향이지만은 일본의 외교력이 돋보이는 성과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아이돌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계속 이제 세계 경제에서 자기네 GDP 비중이 하락하고 이제는 경제 2위 대국의 그 옛 영광이 너무나 이제 날개 없이 추락해서 지금 초라한 국가가 되는데 왜 저렇게 일본이 외교 강국으로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역시 위기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본이 G7 정상회의를 하면서 8개국 플러스 1을 초청했는데 그 8개국이 세계적 공급망 재구축에 아주 중요한 국가들이 선별이 됐고 예컨대 호주,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 중국하고 디커플링 할 때 대체지로 히토류와 리튬, 코발트를 앞으로 얻어와야 될 나라들이 정확하게 선정이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눈에 초점이었거든요. 보면 일정도 엉망진창이고 오로지 이제 생각은 국내적인 문제에 다 돌아가 있는데 그 공백을 일본이 대부분 메웠다. 그런 점에서는 전 일본이 아이돌 스타 같이 돼가고 있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만 원만히 해내면은 기시다 총리는 자기는 일본이 큰 대업을 이루고 산을 넘었다.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종주국이고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대국 정치를 할 수 있는 큰 산을 넘었다. 지금 이런 어떤 멘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아이돌이 있으면 옆에 백댄서도 필요하고 반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호주라든가 좀 자주자주 오셔서 G7 국가는 아니지만 동전 코인도 좀 넣어주고 옆에서 탬버린도 좀 치고 코러스도 좀 넣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나라에 잘 동원되는 게 우리 이게 노래방 모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사실 각국 정상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양해를 좀 얻어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있었다. 예.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원자로의 폐로 작업에 대해서 일본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이 폐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용융이 돼서 예.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녹이고 흘러내리는, 그래서 그게 뭉툭하다 그래, 코끼리의 발이라 그래요. 그 코끼리의 발, 이 덩어리가 앞으로 수백 년간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독성 물질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뒤로 자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그 히로시마 원자로는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후쿠시마. 예. 네, 후쿠시마 원자로는 지금도 불타고 있고 핵분열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로 작업이 말하자면 미래의 오염을 차단하는 핵심 관건인데 이 폐로 작업에 대해서는 나름 지지를 받았다.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은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이 뭐냐, 이것도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데 핵분열을 한번 시작되면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히로시마,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체르노빌, 쓰리마일 원전 사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악마의 불꽃을 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불타고 있는 원자로를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게 결정적 작전이에요. 예. 원래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발생한 오염수인데 이걸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는 이번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어떤 표현이냐면 IAEA의 과학적 기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저는 독립적이란 표현을 주목하는데 예.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건 누구로부터의 독립적이라는 얘기냐? 당연히 일본으로부터죠.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검증을 지지한다. 요게 성명인데 요건 말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결국은 저기 일본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독립기관답게 조사해라. 이 성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국제적 합의나 어떤 지지는 받지 못했다. 원래 이거는 G7 정상회의담을 할 때 최대 목표였는데 예. 절대 이번에 뭐 환영 성명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고 그냥 독립적 검증을 예. 지지한다 이렇게 예. 됐어요. 아예 이에 넘기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 문구를 잘 봐야 돼요. 그런 판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가가지고 시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민간인 전문가가 한 명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 1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생태 전문가 1명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만 1명 이제 달랑 발표되니까 총 21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찰을 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과학의 어떤 그 기본 원칙 또 어떤 과학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게, 과학이라는 것은 프로덕티빌리티, 그러니까 이걸 과학에서 재현성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물이 100도를 끓는다는 실험을 해가지고 100도에서 임계치다 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다른 사람도 그 논문을 보고 똑같이 실험해보니 맞더라. 예. 100도에서 끓더라. 이것이 다 가능해야 그거는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재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찰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어떤 장비를 시찰하고 원리를 브리핑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료만 주면 우리도 똑같이 실험해서 같은 데이터를 낼 수 있느냐. 이래야 과학이 되는 건데 이걸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이고 접근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가지고 보니까 과학적 견지에서 봤을 때 매우 신뢰할 만한 알프스 처리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과학자의 용어입니까? 정치인의 용어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그 엔지니어들이 간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에 후쿠시마에서 열린 16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 방식을 채택하느냐 아니냐. 예, 이게 바로 과학이냐 사이비과학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선이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의힘이 야당더러 선동하지 말고 과학으로 말하래요. 예. 아니 왜 민주당이 과학으로 말합니까? 그 과학을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정부와 일본이죠. 한일 정부가 과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 보고 과학으로 말하라고 윽박질러요. 이게 제가 보기엔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또 레이더에 걸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서 확실하게 보겠다. 이쪽에다가 맞춰줘야 국민들이 그나마 걱정을 덜 할 텐데 가기 전부터 뭐 이상한 교수 내세워가지고 10리터 마셔도 괜찮다,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영국 하는 교수. 사람은 자꾸 들려주고 그러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팬데믹 시간에 소독제를 주사만 해도 안에서 그랬어요. 바이러스 나는다. 그때 바이든 선거운동 전략이 뭡니까? 과학으로 말합시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동을 과학과 과학의 어떤 투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말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과학 논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야 논쟁입니까? 이거는 말이죠. 10리터 마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실험과 검증, 그다음에 재현이라는 과학의 세 가지의 스텝 없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얼마나 이걸 진중하게 어떤 검증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실로 이게 해결이 돼야지. 저는 방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조건은 한국 국민들에게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벅벅 우겨버리면 어떡하잖아요, 이게. 오늘도 우리 김종대의 레이더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의도터진 바풀님, 21명 시찰단 가서 21리터 물 갖고 와서 용산에 갖다 줘라. 이덕희님, 하루빨리 거대 정어리 때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방송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도터진 바풀님, 이덕희님 두 분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생깁니다. 김종대님 화이팅, 박성수님 글 올려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시사 정치 본색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발하셨네요? 날이 더워서 좀 시원하게 좀 좋습니다, 아주. 예. 이제 작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조상묘도 다 이정해서 벌초할 대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벌초하는 마음으로 제 머리를 깎는 거죠. 이발하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죠. 아이 그럼요. 예. 저도 지금 주말에 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우리 누리호 발사하려고 그랬다가 하루 연기가 됐죠. 예. 어제는 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요?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예. 컴퓨터 간 통신 문제. 그러니까 이게 위성을 이번에 8개나 우주에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성 간 통신, 지상 기지와의 통신 이런 소프트웨어가 작동 안 하면은
우주의 쓰레기예요, 그거. 예. 뭐 통신 안 되는 거 뭐에 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에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저기 우주 통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은 위성관 통신 체계를 레이저 통신으로 이제 개념 채택을 했습니다. 예. 빛의 파장의 데이터를 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파에 실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주에서 좀 생존성이나 약하고 해킹이 잘 되니까 절대 해킹이 안 되는 방법은 와이파이가 아니라 라이파이, 빛에다가 아하. 데이터를 빛의 파장에 실자. 예. 이게 펜타곤에 작년에 채택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많이 발전했는데 역시 그런 분야, 어떤 우주 간 통신이나 지금 행성 간 통신 체계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과제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게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발사를 하는 겁니까? 오늘도 준비 검토 회의 오전에 한다는 뉴스가 예. 나왔으니까 확실치가 않습니다. 오늘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군요. 예,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거 발사하는 거 보려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기됐다고 막 허탈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던데. 근데 지금까지 예정된 제 날짜에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때 문제가 발견되면 카운트다운 하다가 멈추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저기 1차 발사 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무리한 발사라는 좀 분석이 많아요. 예. 그때 그 해당 그 저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거 연기하자 그랬는데 뭐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연구원들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냐 호통치고 그거 도전 정신 갖고 하는 거 뭐 아니에요? 이러다가 도전 정신 뭐 쌓아올리니까 그 도전 정신 때문에 망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학자한테 맡겨야죠. 네.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악천후 때 헬기를 타고 가던 장관인가 사단장인가가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적이 있었는데 예. 헬기는 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못 뜬다라고 했는데 도전 정신 뭐 이런 얘기, 군인 정신 얘기했다가 사고 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기종이 이제 저기 UH-60 헬기, 60인가요? 60 헬기였고요. 그때 공군 총장 내외를 포함해서 8명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제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하는데 저 친구 이름도 못 외우는데 제 전문 분야는 그 김영삼 정부 때 예. 공군 참모총장 내외 플러스 8명이 예. 그 가다가 저기가 악천후가 오니까 계기 비행으로 바꾸지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계기 비행으로 바꾼 거예요. 유관 비행이 아니고. 예. 근데 그 계기에 그 고도 속도를 측정하는 계기에 날파리가 발견됐어요 나중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계기의 숨구멍을 막으니까. 계기가 제멋대로 가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뒷날개가 몸통을 쳤어요. 그래서 전원 사망. 그렇게 했군요. 네. 그랬댔군요. 오늘 이제 우주 경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또 뭘 새로 신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공부를 해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북한도 뭘 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북이 이렇게 동시에 막 위성 쏘고 이러는 것은 미사일 개발하고는 좀 다른 것인지 네. 뭐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요. 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첫 번째 대형 이벤트가 그 2차 발사였습니다. 성공했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당시에 4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는데 1번 사출 위성이 조선대가 제작한 거고 예. 2번이 연세대가 제작한 거고 3번이 카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했는데 4개 다 위성이 작동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예. 출력이 나와야 되고 그 해당 출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뭐 조선대가 뭐 그 안에다 담아서 보냈던 것을 뭘 보내왔다 이런 기사까지 아니 본 것 그래가지고 같은데. 사출이 되는데 통신 실패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첫날 조선대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날 조선대가 아주 뭐 개교 이래 어떤 그 학교 범동문적 그 축제를 다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 작동 안 됩니다. 이러니까 총장부터 사색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런 망신을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근데 며칠 후에 연세대도 실패했다 그래. 이제 화색이 돌더라고. 이제 얼굴에.
그러니까 그게 무리한 발사였는데 쏴 올리는 데만 집중을 했지 왜 쏴 올리냐 거기서 그 작동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한 걸 했던 거예요. 그래 예. 이번에 8개 한다는데 자꾸 국민들은 이게 쏴 올리는 게 성공할까 말까 이걸 보시는데 그건 성공합니다. 문제는 진짜 성공이 되느냐 여부고. 예. 지금 북한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래 4월에 발사하기로 했잖아요. 그 작년에 올해 4월까지 발사하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 지시였는데 정찰 위성 1호. 예. 그런데 지금 동창리에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발사하기로 예, 이상 상황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뭐 발사하는 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 오늘은 뭐 그전에는 빈 위성만 한번 쐈죠. 그게 뭐냐면은 그 초소형 위성이에요. 예. 그게 이제 통신 위성으로 앞으로 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위성의 대세가 그 초소형 군집 위성, 이게 컨스텔레이션 세이틀릿이라고 직역하면 별자리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먼지처럼 뿌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수만 개를.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이걸로 우크라이나 망해가는 국가를 구했습니다. 그 스타링크 위성 체계의 우주 와이파이로 5G 통신이 가능한 이걸로 우크라이나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 회장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진짜 영웅은 일론 머스크. 그런데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그 군집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다 비웃었어요. 저거 말도 안 된다. 근데 해보니 되거든. 예. 그리고 러시아가 전자적 공격 이런 것도 다 막아냈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올해 우리 과학기술부의 우주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은 앞으로 한국이 30기의 초소형 위성을 운영하겠다. 예. 일본은 47개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작년에 했고. 그래서 이게 되면은 말입니다. 이제 디지털 2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인터넷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지고 전 지구를 디지털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초소형 시험위성의 용도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구 저궤도에서 고속으로 돕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이게 통신 및 관측 위성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새로운 문명이에요. 이게 엄청난 한국형 변화예요. 발사체죠. 한국형 발사체에 한국형 위성이 탑재된. 언제 시작한 겁니까? 요게요. 1990년대 이 모든 원천 기술은 러시아 겁니다. 우리가 나로호 발사를 러시아가 해준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누리호가 나온 거예요. 한국형 예, 발사체가. 예. 이거 미국이 해준 거 아닙니다. 다 러시아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준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 잘못됐으면 단계. 전정부 탓을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전정부 탓은 안 하겠네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공을 차지해야 되니까. 예. 뭐 한 거 없잖아요. 없어요. 발사하는데. 없어요. 이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그렇고. 근데 뭐 전정부 탓을 막 합디다. 코로나도. 아니 글쎄 그러니까 참 뭐 개탄스러울 일인데 그건 자기 얘기고 이것은 1990년대 우리가 러시아에 30억 불 차관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물 상환을 하면서 그중 일부가 이 우주항공 산업의 러시아 기술 이전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날 한국형 발사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K 명품 무기, 전차, 자주포 다 러시아 기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기술 받아 무기 생산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참으로 이 역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발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뭐 궤도를 돕니까? 예, 일단은 우주 궤도에 안착을 하면은 캡슐이 열리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페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캡슐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사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번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캡슐이 열리고 거기에 뭉툭한 직사각형에서 뭐가 포가 발사되듯이 하나씩 쑥쑥 빠져나오더라고 위성이. 그게 이제 큐브 위성, 그 작은 소형 위성인데 요번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게 이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출까지는 성공했어요. 통신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요번에는 아마 그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우주 클럽 가입입니다. 세계 9번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더 빨리 하겠다는 거죠. 북한이 쏘겠다는 거는 뭡니까?
정찰 위성입니다. 예. 우리 한국군의 정찰 위성 사업이 지금 2030년, 2027년, 8년 돼야 이제 발사가 가능한데 북한이 그거보다 먼저, 심지어는 우리 누리호 발사보다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이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정찰 위성이 추후에 북한이 운용하게 될 핵무기의 표적 획득에 아하. 그 정찰 감시 표적 획득에 이 정찰 위성이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탐지 장비, 센서가 달려 있느냐의 문제인데 또 어디를 관찰하느냐의 문제인데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대 관심사는 그 로켓 연료가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예요. 그런데 지금 동창리에 액체 연료 그 주입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봤을 때 고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건 더 무섭습니다. 고체 연료는요. 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즉시 발사가 됩니다. 예. 액체는 연료 주입해야지 뭐 그 또 각종 안전장치 해야지 복잡한 연료 개통 뭐 이런 거 실패 확률이 높은데 고체 연료는 그냥 앰플로 끼우면 돼요. 예. 끼워가지고 불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연소하면서 계속 추진력을 얻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소대 들어가 연탄이 타듯이.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고 사전 경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정찰 위성까지 성공한다면은 그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이거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매우 중요한 그 이벤트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아주 어려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ICBM이라든지 이렇게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정도의 추진력에 버금가든지 더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올해 초에 발사한 북한의 화성 17형. 예. 그 로켓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고체 연료입니다. 어. 그러니까 액체 연료 같이 번거롭게 그거는 뭐 탐지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30분 이상 연료 주입해야 되고 연료 또 거치대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에 요격당해요. 그 발사 이전에. 그런데 그걸 생략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고체 연료 ICBM이 나오느냐인데 저번에 화성 18형 발사한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은 기술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이동식 트레일러 위에서 발사했거든요. 그런데 뭘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화염이 올라가는데 그 화염에 트럭이 그냥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 트럭 밑으로 화염이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트럭은 전소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발사의 안전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4월에 발사가 미뤄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준비가 끝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6일 날 발사장을 방문해 우주 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해결됐나?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을 쏘는 거야? 예. 그런데 앞에 탄두가 없이 위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게 위성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페어링, 덮개가 열리고 사출이 성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 발표를 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남북 그 로켓 경쟁, 우주 경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국면일 뿐만 아니라 이 북한 핵의 위협의 신뢰성을 앞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같은 논리로 따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네. ICBM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은 만들 수 있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나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빨리 우리가 이 위성 기술이 있으니까 독자적 핵무장 거의 논리는 1년, 같습니까? 2년 된다.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에요. 그렇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이라면서 저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그 두 분을 동일시한 게 아니라 무슨 그 말이 그 알았습니다. 말이다. 아무튼 같은 말이다. 요즘에 제일로 큰 욕이 윤석열 닮았다 뭐 이런 욕이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이런 또 결례를 범할 수도 있다. 아주 좋은 추구예요. 아니 뭐 아주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오늘 뭐 이발을 그렇게 했으니까 윤석열 같이 보이네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아니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예, 자 위성 경쟁 예. 살펴봤고요. 아무튼 잘 발사가 돼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쏘면 우리는 가장 큰 용도가 뭡니까? 뭐 통신입니까? 통신입니다. 예. 그러면 통신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미래 이제 우주 기반의 와이파이 체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5G를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 5G, 6G 시대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어떤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통신 혁명이 있는 거죠. 우주 와이파이 품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많이 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이. 양안 관계 발언해가지고 중국 지금 엄청 기분이 나쁜가 봐요. 네이버도 뭐 끊어버려. 네, 네. 한류스타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공연 못하게 해. 뭐 복잡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이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 상황을 종합하면은 지금 미중 관계가 재부팅되고 있다. 아, 예. 저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회복기에 접어들 거라 그랬고 해빙기라는 표현을 해빙기라는 썼죠. 표현을 예. 썼고 지금 진화론도 그 저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그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고 예.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그 풍성 격추 이후에 단절됐던 미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는 말 그대로 신대탕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디리스킹, 어떤 그 탈중국,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 관리라는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 이제 뭔가 관리 모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게 뭐냐면 디리스킹, 디커플링? 그건 말장난이야.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돈 벌어가는 거는 디리스킹 이름이라는 하에서 다 하고 아하. 중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디커플링하게 미국 예. 엿장수 맘대로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오히려 네. 중국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론 반도체 끊어버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반도체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이걸 좀 알고 싶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부터 중국이 준비한 건데요. 그게 미국이 5A 통신 장비와 부품을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상 서구에서는 퇴출시켰어요. 예. 그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건데 왜 그러면은 이 시점에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건드렸느냐. 우선 시스템 반도체보단 부담이 적죠. 일단 마이크론이 중국에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 업체고 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수출. 예. 그러면 중국에도 마이크론이 있습니까? 아니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3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20%입니다. 예. 삼성 SK가 70%입니다. 이렇게 저 공급 시장이 돼 있는데 그나마 마이크론이 주고객이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해 왔는데 중국 정부가 이거 보안 침해 우려가 있어. 만약에 우리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썼을 때 거기에 뭐 이제 백도어 멀웨어 프로그램 같은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데이터 빠져나갈 수 있어.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수출 심사를 하겠다고 그동안 해왔는데 G7 정상회담 딱 끝나는 거 보고 그 이튿날 이제 수출 심사 끝났어. 우리 중국의 기업과 기관은 마이크론 반도체 안 쓰기로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를 발표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시장 왜곡에 대체 G7과 협력한다. 이게 G7은 한번 들어보고 얘기할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What this action is,
clearly an attempt to undermine the strong stance that was taken by the G7 against economic coercion out there in Hiroshima.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s.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G7하고 함께 싸우겠다 이런 얘기군요. 요 대목에서부터 제가 약간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자 이걸 보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4월 26일 날 했어요. 그때 대통령 국빈 방문 출국 직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터진 뉴스는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 대신 한국 걸 사줄 거다. 그것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 대응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얘기가 그때는 양자 간의 얘기였지만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조정하기 위한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한다. 말이 어려워요. 이 이야기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실시하면은 전부 다 같이 대응하자고 아예 성명서에 박은 거예요. 그때 안 겪는 게 이번에 성명서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걸 보고 중국은 때린 건데 이렇게 되면은 참 그 경제적 강압이다. 이건 이제 중국이 그 무역을 무기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 보복 당했을 때 미국이 뭘 해줬습니까? 제가 그때 국회의원 때 상원 하원 다 돌아다니며 의원들 호소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다음에 중국이 호주에 와인과 석탄을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호주에 뭘 해줬죠? 그다음에 저기 발트 3국이 대만하고 수교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무역 제재를 했어요. 그때 미국이 뭘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정책이 있었는데 미국한테는 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호소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국 자기들이 당하니까 예. 전 세계가 같이 대응하자. G7이 같이 대응하자. 그래가지고 한국도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성명에서는 합의까지 한 거예요.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에 양국은 협력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기 커비 조정관이 지금 한 얘기는 이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G7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옛날에 남의 나라가 당할 땐 눈도 깜짝 안 하더니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한번 당해 놓으니까 이제는 동맹국, 우방국 다 여기 참여해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 협조해라. 니들 거 전부 팔지 마. 이 얘기를 그냥 저렇게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흥분되네요.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요. 예. 제가 사드 때문에 미국을 3번 이상 갔다 왔어요. 중국도 3번 이상 갔고. 그러면서 참 이제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들 보면 또 고령이잖아요. 주로 외교위원회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이 노인네들 아까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하고 뭐 한국에서 찾아와서 뭐 그랬는데 불편하다는데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쥐들 무기 아니었어, 사드는. 그러니까요. 한국 무기도 아니고. 그래든 나라입니다. 그러는데 마이크론 갖고 이제 저라니까 한국에 팔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다 더 가관이 있어요. 어제 산업통상부 차관이 이 얘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기자간담회에서. 그 SK하고 삼성전자 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다. 하고 발을 뺐어요. 예. 그 얘기 미국 가서 좀 하지. 미국 가서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지. 그때는 그 사진 찍고 생색낼 때는 앞에 쓰더니 국내 들어와 뒤처리 하려니까 불편하거든. 요때는 또 정부가 쏙 빠져요. 요때는. 이런 괘씸할 노릇이 있습니까, 그래? 러브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일본에 마이크론 공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중국 수출 가능한가요? 이걸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마이크론 제품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공장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먼 훗날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전면전이 여름부터 닥친다. 이거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문제다. 내가 계속 방송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반도체 전면전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월까지 유예받은 그 저 반도체 신규 투자 1년 유예받은 시간이 올해 10월에 끝나고 일본이 5월에 그 저 반도체 23개 수출 통제 제도의 실행에 들어가고 네덜란드가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고 거기 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출을 이제 중국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미국이 이제 전면적인 그 반도체 봉쇄에 들어가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디지털 봉쇄가 시작되는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이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게 G7 정상 이번에 회의가 그런 전쟁에 대비하는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단도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장 할 테면 해봐. 우리가 먼저 저기 행동하지. 마이크론 오늘부로 팔지 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이 시계가 점점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이 외롭고 어려운 처지를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걸. 예, 혈압도 오르시기 전에 그래. 오늘은 이 정도 혈압,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라앉혀야 아주 돼.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 별 말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예. 계속 진실의 레이더 가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한 김종대의 레이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